어머니, 어머니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친척들에게 내가 이상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다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며칠 전부터 가족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말, 한 행동 모두 수군거림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내가 기억 못한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며느리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람처럼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받은 하얀 종이 한 장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빛 이야기관을 찾아주신 어머님, 아버님, 늘 건강하시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혜는 아침 햇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거실에서 천천히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전날 밤보다 몸이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어지럼증이 가볍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손잡이를 짚으며 부엌으로 이동했고 찬장에 두었던 건강보조제를 하나 꺼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며느리 서유진이 치매 예방에 좋다며 매일 챙기라고 강하게 권한 제품이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몸의 흔들림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감각이 불편했지만 나이가 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침 준비를 하던 중 작은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냄비에 계란을 넣어두고 방에서 카디건을 찾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물이 넘칠 듯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급히 불을 끄며 아이고, 내가 이걸 깜빡했네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조금 뒤 거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유진이 부엌을 지나며 냄비 상태를 보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끓어넘치게 하셨어요? 요즘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서요. 정혜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정신이 좀 없네. 유진은 걱정하는 듯 보였지만 입술 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정혜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치매라니 너무 과한 말이라고 느꼈지만 반박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제때 반응하지 않는 순간이 조금씩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지만 유진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단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정혜가 대답하기도 전에 거실로 돌아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족 단톡방에 무언가를 입력하는 손가락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가볍게 떨리는 손을 모으며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음에도 오늘따라 주변 공간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간밤에 약간의 두통이 있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피로나 나이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유진이 그러는데 요즘 좀 많이 깜빡하신다면서? 괜찮아? 정혜는 당황해 목소리를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깐 실수를 한 거지 뭐. 누구나 그러지 않니? 그래도 걱정돼서 그래. 혹시 검사라도 받아보면. 민호의 말은 애틋했지만 어딘가 믿음보다는 의심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믿어주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다는 사실이 마음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러던 중 창문 밖으로 지나가던 이웃이 정혜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안타까움을 담은 시선이었습니다. 유진이 동네에 무슨 말을 퍼뜨렸는지 느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던 정혜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약병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용한 보조제였고 유진이 성능을 강조하며 가져다 준 제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약병을 손에 들고 천천히 라벨을 살폈습니다. 익숙지 않은 성분들이 적혀 있었고 작은 글씨로 고령자 복용 시 의사 상담 권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곱씹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 문구가 보이는지, 왜 며느리는 말해주지 않았는지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시니어 센터에 갔지만 직원들의 시선이 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금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정혜 어르신 오셨어요? 라며 활기찬 인사를 건네던 직원이 오늘은 유난히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조금 힘들어 하신다고 들어서요. 정혜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직원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흐렸습니다. 그냥 주변에서요. 정혜는 그 말 뒤에 숨은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유진이었다. 그녀는 정혜의 실수를 단순한 생활 속 실수가 아닌 문제 있는 증상으로 규정하고 주변에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는 걷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체면과 존엄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상해진 걸까? 하는 두려움과 아니다. 유진이 과한 거야라는 억울함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쪽이든 진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정혜는 숨을 고르며 벽에 살짝 기대어 섰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정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힐끔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과 관찰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에 말없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 느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하루가 자신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집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습니다. 서유진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엔 이미 어머니가 또 냄비를 태우실 뻔했다는 글과 함께 부엌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넘칠 듯 끓어오른 냄비와 어지럽게 흩어진 키친타월이 상황을 과장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사진이 찍힌 줄도 모른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내려보며 이모, 고모들의 큰일이다.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겠다는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쓰며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걱정돼요. 혼자 두기 무서울 정도예요. 점심 준비를 하던 정혜는 싱크대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보며 분리수거 요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캔과 플라스틱을 나누어 담으려다 순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달력을 찾는 사이 유진의 시선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진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혜가 결국 거실 달력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날짜를 확인하는 장면은 유진의 눈에 또 하나의 증거처럼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유진은 부엌으로 내려와 싱크대 옆 봉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어머니, 분리수거는 내일이에요. 요일 헷갈리셨죠? 정혜는 머쓱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요즘 날짜가 잘 안 외워지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게 자주 쌓이면 위험한 거라잖아요. 기사에도 많이 나오던데. 그 말은 걱정하는 투였지만 묘하게도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어투였습니다. 정혜는 괜히 손이 어색해져 봉투를 다시 묶으며 대답을 삼켰습니다. 사소한 실수까지 모두 감시받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유진은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와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달 카드값이랑 관리비 정리해야 해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혜는 잠깐 주저하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에게 넘기는 것 같아 마음이 걸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는 괜찮아.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유진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도와드리는 거예요. 실수라도 하시면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유진은 노트북을 펼쳐 인터넷 뱅킹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혜는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 앱이 실행되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유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정혜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자주 쓰던 숫자였지만 순간적으로 뒤죽박죽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자리까지는 떠오르는데 마지막 한 자리가 헷갈렸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여러 조합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의 눈빛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생각날 거야. 정혜가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리자 유진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자꾸 비밀번호 헷갈리시면 위험한 거 아시죠? 돈 문제는 특히요. 그 말에 정혜는 더 긴장했고 그럴수록 머릿속 숫자들은 더 엉켰습니다. 결국 그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비밀번호 힌트를 찾았습니다. 겨우 입력을 마치자 유진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기억하시는데 앞으로는 제가 대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혜는 대꾸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유진은 계좌 내역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에 쓰신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녀는 특정 날짜의 출금 내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아마 교회 헌금이었을 거야. 아니면 병원비였나? 대답이 선명하지 않자 유진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기억 안 나는 게 너무 많네요. 진짜 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정혜의 마음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이 물론 있었지만 그걸 곧바로 병과 연결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나 아직 멀쩡해라고 강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정말 자신이 이상해진 걸까 하는 생각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닫히기 직전 그녀는 휴대폰 카메라로 통장 화면 일부를 찍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그녀의 속마음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지만 정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방 안에서 또다시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통장 비밀번호도 잘 기억 못하세요. 돈 쓰신데도 기억을 많이 못하시고요.
글을 보내자마자 몇몇 친척의 답장이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큰일이다. 병원 가보셔야겠네. 혹시 넘어지신 적은 없으셔?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정혜를 압박하는 벽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들른 정혜는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운터 직원은 예전부터 얼굴을 알고 지내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혜가 지갑 속에서 현금을 찾는데 잠시 시간이 걸리자 직원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자꾸 잊어버리신다면서요? 며느님이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정혜는 그 말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하셔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걸음은 전보다 더 느려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동네에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정신이 약해진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감정은 다시 입안에서 막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 보셨어요? 무거우셨을 텐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정혜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 아직 이 정도는 들 수 있어. 유진은 봉투를 받아들며 속으로 계산을 굴렸습니다. 지금은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아니라 주변 상황을 더 쌓아갈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시니어 센터 상담 직원에게도 정혜의 최근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 생기면 내가 미리 말해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걱정하는 며느리라는 얼굴과 집안 주도권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의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냄비, 분리수거, 비밀번호, 동네 사람의 말. 이 모든 일들이 원래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소소한 실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자신을 의심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정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데. 그러나 그 말을 크게 내뱉을 수 있는 상대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유진의 손에는 어머니의 불안정한 순간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가득 번지던 일요일, 김정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컵 마신 뒤 안방 서랍을 열어 교회에 가져갈 헌금 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꺼내는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정리해둔 통장 서류가 동시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가 보이자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최근 유진이 집안 금융을 대신 보겠다며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정혜는 반가운 마음보다 먼저 또 무슨 이야기를 하러 왔을까라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드시다며? 말만 해도 숨이 차신다던데. 그 말투는 이미 누군가에게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애써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요 며칠 조금 피곤했을 뿐이야. 그러나 민호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유진 말로는 지난번 분리수거 요일도 헷갈리셨다며 냄비도 자주 태우신다면서 그 말은 칼처럼 정혜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작은 실수들조차 며느리의 입을 통해
증상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는 억울함을 숨기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두 그런 실수는 하는 거잖니.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을 갖지 못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확인 차원에서라도. 그 말에 정혜는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현실이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니까. 내가 얼마나 또렷한데. 하지만 말을 이어가는 동안조차 자신이 방어적으로 들릴까 두려웠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듯 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연민이 담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요즘 잠이 안 와요. 말과 달리 유진의 눈빛은 주변 반응을 확인하는 듯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그 시선 속에 묘한 확신과 확인이 함께 들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체크하듯 펜을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사이 실수가 5번 정도였죠. 냄비, 분리수거, 비밀번호. 그녀는 적은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며 민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노트를 보고 더욱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일들이 누군가의 손에서 기록된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말했다. 왜 그런 걸 적어? 내가 무슨 환자라도 된다는 거야? 그러자 유진은 놀란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나 나중에 병원 가게 되면 참고하려고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판단을 정리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정혜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두유를 꺼내 컵에 따르려 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조차 누군가에게 증거로 보일까 두려워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 혼자 선 순간 깊은 고립감이 몰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혜는 시니어 센터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곳은 늘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였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며느님께서 조금 걱정된다고 하셔서. 정혜는 직원의 눈빛에서 이미 전해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 뒤에 숨은 확인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평가받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 함께 수업을 듣던 이웃들도 그녀를 더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정혜 어르신,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웃으며 건네는 호의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동정과 걱정이 얹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지막까지 표정을 지켜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걸까?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그 질문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센터를 나오는 길, 그녀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는 이전의 일상 속에 안전하게 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꼭 모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희미했고 지금은 그저 홀로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온종일 그녀를 짓누른 고립감은 집안 조용한 공기 속에서도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김정혜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움직이며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두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살폈습니다. 볼살이 조금 빠진 듯했고 눈동자는 예전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멀쩡한 줄 알았던 몸이 요 며칠 새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 말대로 치매일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고개를 흔드는 순간조차 어지럼증이 올라오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혜는 결국 동네 내과를 한번 들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내과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병원이었지만 여기 의사는 꼼꼼하기로 유명해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고 접수 직원이 미소로 맞았습니다. 정혜는 증상을 간단히 말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정혜 환자분 들어오세요. 진료실 안에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박선우 의사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가 머리가 아프고 가끔 어지럽다는 말을 하자 의사는 그녀의 손등과 눈동자를 차례로 확인하며 진지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복용하고 계신 약이나 보조제가 있으신가요? 정혜는 망설이다가 며느리가 가져다 준 건강보조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였지만 섭취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사는 바로 메모를 하며 자세한 제품명을 물었습니다. 정혜는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의사에게 건넸습니다. 박 의사는 포장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마에 미묘한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분이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의 말투는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고령자분들에게는 인지 기능을 잠시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통, 순간적 기억 착오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정혜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증상이라고 단정했던 일들이 모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냄비를 깜빡한 일, 날짜를 헷갈린 일, 비밀번호를 기억 못했던 순간까지 어쩌면 그것들이 병이 아니라 이 약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혜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박 의사는 이어서 인지 검사를 간단히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종이 위에 도형을 따라 그리는 테스트, 단어를 잠시 외웠다가 말하는 테스트 등이 있었습니다. 정혜는 집중해 테스트에 임했고 결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치매나 인지 장애와 관련된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박 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크게 풀렸습니다. 그러나 안도와 함께 밀려온 감정은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병도 아닌 것을 병처럼 몰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앞에 또렷이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박 의사는 정혜의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소견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인지 혼란이라는 내용으로요. 그 말은 정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소견서를 건네받는 순간 정혜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불안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며느리의 말과 시선에 휘둘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깊숙이 소견서를 넣고 조심스럽게 지퍼를 잠갔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혜는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분노였습니다. 대체 왜 나를 그렇게 몰아갔을까? 짧은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귓가를 울렸습니다. 단순한 오해라기엔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체계적이었습니다.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고 주변에 말을 퍼뜨리고 심지어 금융 권한까지 넘겨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연결되었습니다. 정혜는 가방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 소견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혜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병원을 다녀온 날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은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당하지 않겠다. 박선우 의사에게 받은 소견서를 단단히 쥔 채 집으로 돌아온 김정혜의 마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흔들리던 감정 대신 이제는 상황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신발을 벗는 순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며느리 서유진의 기척이 은근히 감돌았습니다. 정혜는 가방에서 소견서를 꺼내며 작은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흰 종이 위의 의학적 문장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내가 아픈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만든 그림자였던 것이다. 정혜는 의자를 천천히 뒤로 밀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유진이 부지런히 정리해 두었던 서류 박스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박스를 꺼내 침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아주 천천히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맨 위에는 가족 통장 정리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으로 직접 적은 표였고 그 아래에는 정혜의 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왜 며느리가 이런 걸 만드는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준비였어. 다음 서류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혜의 일상에서 발생한 작은 실수들을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한 노트였습니다. 4월 6일 분리수거 요일 혼동, 4월 8일 냄비 태울 뻔함, 4월 10일 비밀번호 입력 어려움. 맷된 필체가 아주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의 기록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소견서와 노트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 다니거나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 이 모든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자신은 돌이킬 수 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서랍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집안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정혜는 문틈으로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들고 자신의 손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 화면에는 정혜의 실수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 없이 감정만 내세웠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서류 박스와 소견서를 조용히 정리해 침대 밑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날을 위해 아껴두어야 할 증거였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정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자 마음속에 흐르던 공포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가족 모임을 떠올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자리가 진실을 밝힐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끝내자.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이날부터 정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조용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질 시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 날 아침 김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마음이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오늘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서유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손님 오시니까 거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유진은 밝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는 어딘가 의도적인 촉박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게. 하지만 유진은 정혜가 거실 정리를 시작하자 옆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던졌습니다. 의자도 닦아야겠네요. 테이블 밑 먼지도 좀 닦아주세요. 정혜는 피곤해지는 몸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점심 무렵부터 하나둘씩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고모, 이모, 조카들.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정혜는 여러 시선 속에서 무언가 달라진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 시선들은 분명 걱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유진의 말이 퍼져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은 슬며시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자꾸 힘들어하시고 걱정돼서요. 순간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모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혜야,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정혜는 되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 것뿐이야. 그러나 유진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물을 끓여놓고 잊어버리셔서 큰일 날 뻔했어요. 비밀번호도 잘 못 기억하시고 저도 너무 걱정돼요. 친척들의 얼굴이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때 정혜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탁 소리를 냈습니다. 깨지진 않았지만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정말 위험해요. 치매 초기가 아닐까 싶어요. 정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손가방을 천천히 열어 조용히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보실래요?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테이블 중앙에 소견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선우 의사의 이름, 병원명, 공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 문서에는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일시적 인지 혼란, 치매 및 인지장애 소견 없음. 순간 식탁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가장 먼저 문서를 잡고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며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유진은 갑작스레 당황한 듯 결심이 무너진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셔서 혹시 몰라서. 정혜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였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온 가족이 들을 만큼 충분히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혜는 이어서 며느리가 몰래 적어둔 실수 기록 노트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직접 목격하지 않은 가족들도 이제는 눈앞의 기록과 소견서로 모든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충격과 분노 사이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고모와 이모는 결국 유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했다. 오늘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올가매던 억울함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소견서와 기록 노트는 마치 폭탄처럼 방 안의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가운데 민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유진에게 곧바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이게 다 뭐야?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 안에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그냥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얇았고 설득력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록 노트를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 상황, 정혜의 행동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왜 기록한 거냐고. 민호의 말은 무겁고 낮게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손을 비비며 변명했습니다. 혹시 병원 가게 되면 도움이 될까 해서 그저 대비 차원. 하지만 민호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엄마를 몰아가는 자료잖아. 정혜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손을 떨지도 말을 더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반드시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주변 친척들의 시선을 느끼고 더 초조해졌습니다. 고모와 이모까지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씨,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정혜가 우리 중에 누구보다 또렷한데 무슨 치매야? 이걸 다 적고 다녔다고? 비난이 쏟아지자 유진은 의자에 주저앉듯 몸을 말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유진이 자신의 실수를 찍어 저장해 둔 사진들을 확인하며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그 사진들을 바로 불러 화면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비밀번호 생각 안 나는 순간만 노려서 찍은 사진. 이건 내가 잠깐 손을 떤 순간을 확대해서 저장해 둔 거네. 유진아, 너는 내가 실수하기만 기다렸지? 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게 그냥 혹시 나중에 필요할까봐. 그러나 민호가 그녀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필요? 뭐가 필요해? 엄마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데 필요했어? 순간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진실이 모두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더 숨길 것도 꾸밀 것도 없었습니다. 유진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조차도 누구에게도 설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행동들이 너무나 명확했고 계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 민호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거야.
그녀의 말은 부드럽지만 강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결심한 듯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재산 문제는 내가 다시 정리할 거야. 통장도 카드도 모든 권한은 원래대로 돌릴게. 유진은 충격에 눈을 크게 떴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유진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혜는 손가방을 닫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억울함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다시 일상을 회복해야 하고 가족 관계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유진의 계획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난 뒤 집안은 오래된 먼지가 가라앉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유진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고 정혜는 천천히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벌어진 일들은 거칠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정혜는 커튼을 열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을 따라 늘어선 벚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지나가던 이웃이 그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예전과 달리 의심 어린 눈빛이 아닌 순수한 인사였습니다. 정혜는 산책 겸 시니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센터의 직원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혜 어르신,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조심스러움이나 의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긴장감이 서서히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업실에 들어가 늘 함께하던 이웃들과 마주했습니다. 이웃들은 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혜 언니, 이번엔 떡도 가져왔어요. 같이 드세요. 정혜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박선우 의사의 진료 예약도 잡혀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 들른 정혜는 박 의사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어요. 박 의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스스로가 상황을 잘 판단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정혜는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서류 박스를 꺼내었습니다. 정혜는 소견서와 기록 노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박스 안에 다시 천천히 넣어 정리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면 꺼내 쓸 수 있는 내가 나를 지킨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민호가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어머니 앞에 앉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혜는 아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민호는 울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유진도 문득 방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해요. 정혜는 그녀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정혜는 서둘러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우리 모두에게.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집안은 평온한 정막으로 감싸졌습니다.
정혜는 창가에 서서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들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드는 소리가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고요함이 무엇보다 감사했습니다. 창밖 먼 곳을 바라보던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판단하게 두지 않겠다. 그리고 작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온 평온 속에서 김정혜는 드디어 자신의 자리로 완전히 돌아와 서 있었습니다.